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번에 제가 공동주택 에듀파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 8강 정도로 해서 뭐 입력하는 법부터 해서 연말정산이 뭔지 다 설명을 한 그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도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그 에듀파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합건물 회계 뭐 맞춰드리고 뭐 부가 대행도 해드리고 회계 대행 그리고 뭐 결산 같은 거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산이나 연말정산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대행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제가 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요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산 제가 업무 이렇게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그 홈페이지랜다.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 연말정산 그 부분도 이렇게 실전 가이드로 해서 나갈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연말정산은 뭘까요?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잖아요. 매달 매달 월급 주잖아요. 근데 매달 매달 월급 주는데 그때 매월 소득세하고 주민세 같은 걸 떼잖아요. 그때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해요. 그리고 다음에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해서 정산하는 거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달 매달 우리 격리분들이 그분이 쓴 뭐 영수증 같은 거 다 받고 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충 간이세입표에서 우리 급여랑 가족수 몇 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세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대충 너무 대충을 너무 강조했네요. 어쨌든 대충 어떤 이런 간이세입표에서 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의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신고를 세무서에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저희한테 그거를 추징할지 환급할지 결정해서 알려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직접 주시진 않고 회사 쪽으로 줍니다. 또 회사에서 저희 그 직원들에게 각각 나눠주겠죠. 연말정산은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매월 급여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되고요. 그게 이제 1년간 원천징수, 그러니까 돈 낸 거 있죠? 그 금액하고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소득세, 진짜로 소득 금액 있잖아요. 총소득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세액을 비교를 해요.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해봐서 만약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그러니까 즉 내야 될 세금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낸 세금 내가 이미 낸 기납부 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야 될 돈이 낸 돈마다 많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추징을 해야 되고 내가 내야 할 돈이 낸 돈보다 적으면 돌려주겠죠?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을 해서 원천징수액과 비교하여 추징 혹은 환급, 추징이라는 거는 더 추가 징수한다, 환급은 돌려준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우리가 딱 보면 그 지급합계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공제합계가 나와요. 근데 이 합계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 고용 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대보험은 사회보장보험료예요. 사회보장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이라고 써 있죠? 소득세, 세금, 지방소득세, 세금 써 있죠? 이거는 혹은 이제 갑근세, 주민세라고도 하는데 원천징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나는 막 여러 가지 막 소득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써보고 막 이러니까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급여가 적어서 여태까지 낸 세금이 20만 원밖에 안 돼요. 세금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지도 않는 세금을 국가에서 돌려주지 않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 20만 원 중에서 거기에 요건이나 어떤 그런 게 해당된다면 2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밑에 쪽으로 좀 할게요. 이거 위로 하니까 글씨가 안 보이네. 네. 그 그러면 이 근로소득이 뭔가? 이렇게 근로소득을 왜 1월에 신고하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합소득 같고요. 분류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은요.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거고요. 분류소득은 뭐 그때마다 분류되어서 나오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분류소득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세가 있어요. 발생할 때마다 내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요,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게 있어요. 그 종합소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근로소득이 들어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노동자들도 우리 셀러리맨들도 그 종합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5월 31일 날 우리 모든 100만 셀러리맨들이 다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면 세무서 직원들 어떻게 써요? 다 죽어나겠죠? 그 신고할 때 다 죽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 정산으로 하면 종합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겁니다. 뭐 직장인들에게도 혜택이고 그리고 우리 세무서 직원들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겠죠. 자, 어떤 분들이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막 서류를 제출 안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는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회사에서는 지급한 모든 급여를 신고해야 돼요. 3월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꼭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가산세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뭐 가분세, 주민세 이런 거 아니 가분세란다. 뭐 저기 자기 뭐 직원, 자기 자녀나 아니면 자기 뭐 부인이나 이런 분들 서류 관련해서 주민등록증본도 안 내고 뭐 가족관계증명서도 안 내고 전직장증명서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요. 그거는 그분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있는 자료로 신고하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환급받을 수 있지 않는 거죠. 본인이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금 추징 등 당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그냥 근로자 책임이에요. 그리고 근로자가 기본공제 해당자에 대해서 뭐 전직장 원정직수 그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본인이 제출한 서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가 제출한 원래 그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이랑 세액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합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낸 거는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죠. 근데 경리는 뭐가 책임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책임이겠죠.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연말정산 보시면 매월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한 세금을 떼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일단 소득세법에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원천세는요, 누진 제도예요. 세금은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낸 금액이 실제로 많다 그러면 그냥 대충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누진해서 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세금이 뭐 1억이다, 아니, 급여가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막 세금이 엄청 많겠죠. 그런 분들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세금을 좀 근로소득이나 해서 소득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세액공제를 해서 이분을 좀 공제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요. 소득세법 제129조 3항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해야 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월 금액하고 공제 대상수 있죠? 자, 연말정산 시점을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연말정산인데 왜 연말에 안 하고 연초에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연말까지 사용한 것을 모아 정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거죠. 근데 12월 31일이 그래서 지나서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과할 때 어떡하죠? 그 전달 거를 그 다음 달에 모아야죠. 그래서 그 연말이 지난 다음에 연초에 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정산 서비스가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쯤 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걸 다 모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미리 보기 있잖아요. 미리 보기 서비스는 한 10월경 뭐 11월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전것만 9월까지만 정확히 나오고 나머지 거는 10월, 11월, 12월은 너희가 대충 어느 정도 입력해서 어느 게 모자란다 아니면 어느 게 넘친다 이거를 좀 조절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가 뭐 13월에 폭탄이고 13월에 보너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2, 300만 원씩 받으려면 세금을 2, 300씩 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리사무소나 월급을 조금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뛰죠. 많이 뛰어봤, 뭐 가끔세 주민세 해봤자 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폭탄까지나 보너스까지는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13월에 월급 정도는 안 되고 13월에 그냥 보너스 정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제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공제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소득공제예요. 저거는 세액공제예요. 이런 말 나오죠? 그거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에서 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에서 줄여주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세액공제가 더 크겠죠. 소득공제보다. 소득공제는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면 2,400만 원이죠. 거기서 깎아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뭐 100만 원이다. 아니면 70만 원이다. 그럼 거기서 세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세액공제가 좀 더 다이렉트로 깎아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마트에 가서 그 겨울 돼서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구워 먹으려고 고구마를 사러 갔어요. 고구마를 사러 갔더니 고구마가 막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 흙도 좀 묻어 있고 깨끗이 닦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씩이냐면 고구마가 이렇게 있는데 100g당 1,000원이래요. 자, 100g당 1,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100g당 1,000원의 그 금액이 나오면 이거 자체를 저울에 올려놓기 전에 이왕이면 가장 맛있고 가장 그람수가 적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흙도 털고 크게 너무 큰 거는 맛이 없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 골라가지고 그 저울에 올려놨어요. 저울에 올려놨어요. 이 고구마가 소득이고요. 여기 나오는 100g당 1,000원 이라는 곱하는 이 1,000원이라는 게 세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은 급여, 총급여 있죠? 가 소득이고요. 이 1,000원, 이 1,000원, 이 세율이에요.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 이상은 몇 퍼센트, 얼마에서 얼마 이상은 몇 퍼센트 내라 이런 걸 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액은 뭐냐면, 우리가 고구마를 한 뭐 200g어치 샀어요. 그래서 아까 1,000원씩이었죠? 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운터로 갔어요. 카운터에 가깝고 이걸 탁 내놓으면서 2,000원 이거 물건점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래 2,000원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2,000원어치 너무 싸게 조금 쌌네요. 1,000원이니까 한 그냥 2,000g을 샀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2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2만 원이 나왔어요. 2만 원을 내려고 탁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10주년 세일이라서 오늘 2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한테는 10%를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세일이죠. 2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는 10%를 차감해드립니다. 깎아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세액공제죠. 여기 보시면 이 물건 자체랑은 상관이 없죠. 내가 돈 낼 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줄여준 거예요. 금액을 2만 원에서 다이렉트로 10%를 차감해 준 겁니다. 그러면 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받을 목의 일정한 수량이나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거죠. 즉 깎아주거나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 요건을 볼게요. 공제를 받으려면 2만 원 이상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제 한도는 10%, 내가 10%의 할인을 해줄 거야. 이게 공제 요건과 공제 한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그 소득이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게 소득 공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뭘까요? 세금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즉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뺍니다. 급여에서 비과세를 빼요. 그럼 총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를 해주고 이 소득공제에서 이 소득공제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가 고구마를 사러 갔는데 고구마 이거를 100g당 1,000원이에요. 이게 소득이고요. g당 1,000원 이게 세율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2만 원어치를 샀더니 사장님이 오늘 우리 10주년 세일이라서 2만 원어치 이상 사면 10%를 할인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만 원어치 이상 사면 공제 요건 10%를 할인해 준다. 공제 한도 얼마까지 한도까지 줄여주는 한도예요. 10%면 2,000원이겠죠? 2,000원 이게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이 소득 공제를 해줄 때 그 소득 자체에서 그 소득이 원래는 3천만 원인데 이거를 2천만 원 여기서 자체에서 소득을 빼줘서 원래는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소득 공제라는 걸 해줘서 1,000만 원을 빼줘서 2천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지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훨씬 세금을 조금 내겠죠. 이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 공제는 세금이 여기 제가 그거는 이쪽에선 설명 안 하려고 빼버렸네요. 자, 세금이요. 굉장히 아까 가근세 주민세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 1,000만 원 이상 초과할 때는 뭐 35%, 뭐 38%, 4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거는 그냥 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서표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급여를 낼 때는 굉장히 곱해주는 세율들이 달라요. 이제 소득 공제 월급 받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곱해주는 세율이 다릅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 원래 1억 받는 사람을 8천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주면 이 세율이 훨씬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근로소득 공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근로자면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거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로자라면 소득을 깎아주는 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총 급여액의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보시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시면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면 350만 원 플러스 총 급여액 마이너스 500만 원 곱하기 40%예요.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면 100분의 70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월급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게 인적 공제 중에서 소득 공제 중에 가장 큰 게 인적 공제, 사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 공제 대상자와 기본 공제 해당자를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와 기본 공제 해당자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본 공제 대상자는 소득에서 1인당 150만 원을 차감을 해줘요.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근데 차감할 요건을 갖춘 사람만 기본 공제 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요건은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이에요. 뭔지 볼까요? 그 인적 공제를 해줄 수 있냐면 같이 식구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죠. 기본 공제 해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부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굳이 부양할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본인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기본 공제 해당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그 소득공제를 받으면 돼요. 6살짜리 어린이가 있는데요. 얘가 너무 예뻐서 광고 모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편 찍는 데마다 500만 원, 이렇게 뭐 두세 편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얘가 5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그 종합소득세. 그런 경우에 이 아이는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자녀는 직계 비속인 자녀는 원래 부양가족 그 기본공제 해당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해야 되겠죠. 걔가 그 어린이가 아니면은 뭐 내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셔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만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경비를 하시는가 아니면 어디 가셔서 소일거리라도 하세요. 그래서 연간 500만 원 이상 버시는 거예요. 근로소득을. 그럴 경우에는 이분도 기본공제 해당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100만 원 미만.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게 이제 역산하는 식이 있어요. 이 소득 금액 뭐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이건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1년에 근로소득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분은 기본공제에 해당자 대상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영원으로 나와요. 소득 금액 증명서를 확인할 때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일용 근로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해당자가 돼요. 그리고 뭐 부동산 수입 같은 게 아주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게 근로소득으로 딱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공제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래서 가난한 아빠는 공제를 못 받고 부자 아빠는 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 아빠는 근로를 안 하고 뭐 다른 뭐 과외 수익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분은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요. 그런 경우에 이분은 근로소득이 딱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아야 돼요. 나이 요건인데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리고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자녀, 내 비속이나 형제 자매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20세 이상이겠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나 아니면 입양한 아이나 아니면 내가 위탁한 아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내가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만 20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계 존속, 내가 모셔야 할 우리 형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만 60세 이상이어야지만 기본공제가 대상자가 돼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사실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생활하기가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학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검은 머리에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부양하기로 약속하고 서로 사랑으로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젊거나 한다고 해서 이분을 부양 안 할 수는 없죠. 와이프가 급여는 안 받지만 지금 집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비급여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죠.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이분이 돈을 안 버, 이분이 나이가 뭐 28이라고 해서 꼭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죠.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동거 요건인데요. 그 같이 사시야 하는 분이 있고 같이 살지 않아도 내가 부양해야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